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의 윤영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서 중요한 주제로 발제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냥 진료실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감염병 연구소에서 이런 중계 연구를 하고 있는 의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염내과 분과 전문의 길에 접어들었던 2009년도에 이제 처음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 메르스가 유행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 전담 의사로 활동을 했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초기 순간부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오늘까지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아서 대한감염학회 그리고 감염병 유관학회에서 임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정책 그리고 또 연구 기획에 자문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향후에 올 이런 감염병 위기 대응 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역 인프라 그리고 또 더 좋은 이런 의료 체계를 수립하는 데 고민을 하시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오늘 앞으로 있을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순서는 먼저 이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보고 감염병 관련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 그리고 또 국내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의견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이런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국내의 방역과 의료가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이 주는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연도에 올 때까지 이런 감염병 팬데믹 유행의 발생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발생되는 피해의 크기도 점차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감염병 유행을 거치면서 아주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 사스가 유입됐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런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확충됐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국립보건원이 미국 CDC처럼 이런 감염병의 검역과 방역을 연계해서 감염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부처를 새로 구축했던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거치면서는 이런 감염병이 사회에 이런 경제적 영향을 상당히 크게 줄 수 있다. 이건 국민 보건 안보와 직결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감염병 치료제나 이런 백신 개발의 국내 생산 노력을 시작하면서 이런 관련되는 연구 개발의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확충됐었던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초기 대응할 때 의료 체계의 붕괴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가장 큰 핵심 역량이 대부분 다 2015년도 메르스 유행을 대응했었던 경험에서 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사실 컨트롤 타워가 미흡했고 또 지금까지도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은 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환자들이 발생했던 병원 정보 공개가 지연됐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메르스 PCR 진단 법의 신속한 개발과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 허가했었던 이런 경험들은 이번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수립될 때는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감염 예방 관리료라고 하는 새로운 수가를 어렵게 신설을 하면서 의료기관 안에 의료 감염 관리 체계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로 감염 관리 간호사 인력이 상당히 확충되었었던 것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역량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마 오늘 내용으로 조금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언제 종식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팬데믹 하면은 유행과 종식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팬데믹이 연속적으로 계속 오면서 우리는 팬데믹을 대응하는 시기별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처음에 발생이 되면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국내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다가 실제로 국내에 유입이 되고 나면 이런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와 국가 간 전파를 막기 위한 유행 완화 노력이나 감염 관리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지금처럼 일부 감염병들은 이제 토착화가 되면서 이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러면 이제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고 이제 뭐 쉬는 기간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팬데믹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대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리고 원헬스 관점에서 지금 신종 내지는 해외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감염병들을 상시에 위험 평가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이런 위험 평가도에 따라서 이제는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험하신 것처럼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아주 사회 전반의 다 분야에서 이런 대응 체계의 상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번 의료 시스템도 그렇습니다만 회복 후에도 그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변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런 대응 시스템이 꾸준히 확보가 되고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팬데믹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꼭지가 잘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예방적인 그런 조치 안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식된 이후에도 사실은 사회적인 그런 보상 체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백신이나 이런 진단제 그리고 또 치료제 개발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하에 얻어낼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치료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중증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준비된 병상에서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적인 병상뿐만 아니라 이 병상이 실질 역할을 할 수 있게 의료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어져 있어야 되고 장비와 자원의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준비한 병상이 빛을 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우리는 지금 이런 꼭지들을 잘 챙기고 앞으로 챙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을 상당히 잘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했던 게 지금 메르스 유행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코로나19 PCR 검사법이 상당히 신속하게 개발이 됐고 참 어려운 과정인데 이게 실제 이런 의료 현장에 바로 사용될 수 있게 적용이 되고 허가가 됐던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방역을 성공했었던 가장 큰 요인을 3T 전략이라고 하죠. 조기에 환자를 찾아냈고 꼼꼼하게 추적을 했으며 또 격리와 치료에 성공을 한 그런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검사 체계가 너무 빠르게 철수가 되면서 좀 우왕좌왕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면서 PCR 검사의 역량이 부족할 때 이제 자가 검사 키트나 이런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했을 때 상당히 이견들이 많았고 혼란이 있고 아직도 정립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런 PCR 검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지금은 PCR 검사를 하려면 상급 병원에 가서 이제 어렵게 환자들이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현존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했던 측면 중에 하나가 속도가 많이 늦기는 했지만 보건소 중심의 진단 및 치료 체계가 1차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호흡기 내지는 감염병 이런 클리닉의 형태로 1차 의료기관이 이런 신종 감염병 진료에 대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이런 새롭게 우리가 개발한 진단법에 대한 검증 플랫폼이 부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병원체의 그런 병이나 특성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면역원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적절하게 이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관련되는 검사 기술들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이 자리에 꼭 오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의료 대응 체계입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실제 환자를 보면서 가장 고생을 했었던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런
큰 팬데믹 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컨트롤 타워가 공고해야 됩니다. 복지부 그리고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시요, 이런 중앙과 권역기관 사이의 협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이 일관된 이런 지침들이 민간 의료기관에 닿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미흡했었던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부족한 병상을 막기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에 갑작스러운 병상 구축을 이야기를 하고 준비되지 않은 의료 인력을 투입하면서 실제 우리가 돌봐야 되는 특히나 3차 의료기관에서의 중요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의료 이용 일수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 일수가 감소했고 건강 검진률이 감소했고 초과 사망이 증가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환자 진료 대책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돌보는 전문 인력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부족한 병상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뭐 민간 의료기관에서 관련되는 병상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하는 것을 저희 병원만 서너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를 받기 위해서 이송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부재해서 의료 현장에서의 부담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들도 동시에 이제 급한 응급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경색 등으로 병원의 진료를 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었고 소아 내지는 이런 분만 환자들의 초기 대응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의료 이런 관련되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부처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스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임상의 현장과 이런 연구를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중앙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메르스 때 이야기됐었던 이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물론 조금씩 이전보다는 가시화됐지만 2015년도의 노력이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신한 게 이번에 각종 지방의 이제 의료원들이 이런 역할을 대신했는데 뭐 몸바쳐서 일했던 의료원들 지금 뭐 경제적인 그런 경영상의 상당히 악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시 탄력 있게 회복이 되는 그런 역할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나 중증 환자 긴급 치료 병상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혼란 속에서 구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은 정규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자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런 시스템이 보건소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보건소가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되고 끝에는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특징을 반영하는 의료체계의 운영 측면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자리를 갖추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일반 격리실이나 음압 병상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며 의료 관련된 장비와 자원의 지원이 확고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인력 너무나도 부족하고 지금도 불안한 큰 축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신종감염병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감염내과 내지는 중환자 의학 전문가 또 이런 감염병 역학 전문가가 중요한 측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병상을 급하게 마련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지속적인 혈액투석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상시 의료 시스템 하에서도 이런 간호사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병상만 늙히면서 이런 부담들을 오롯이 필수 인력들이 안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증 환자를 돌보려면요, 아주 초기에는 치료적인 측면의 강화가 중요하지만 후반에는 돌봄, 케어의 측면들이 있어야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스템 하에서는 간호보조 인력 턱없이 부족해서 그 부담마저도 간호사들이 안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치료 성과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내과 의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슈퍼박테리아, 다제내성균 문제입니다. 급하게 지었던 이런 임시 병상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초기에 많은 의료진들이 노력해서 코로나19를 벗어나게 한 환자들이 치료 후반기에는 다제내성균 감염증으로 다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환경의 정화 그리고 감염 관리가 상시에 항상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실이 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격리실, 음압병상, 의료 현장에 가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모두 회귀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일반 격리실 수가, 음압병상 격리실 수가 저도 참여해서 20-30% 상향 조절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의료 기관에서 느끼는 이런 지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이 발생되었을 때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소 그리고 중수본에서 상당히 큰 노력을 하셨던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그런 보건소 내지는 중수본 중심의 병상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은 사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반 의료 체계 속에서 구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 양성이 강화되어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의료기관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인실이 장기적으로는 축소돼야 되고 음압격리병상 이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서 이런 신종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다제내성균 동시 감염의 발생률도 막아야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 체계라고 하면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도 계속 강조드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민간 지정 의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같이 분담해 주어야 되고 이런 고위험군 관리나 입원 환자 관리 역시 이제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부 기관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3차 의료기관은 상시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특수병상 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서 번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함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팬데믹 때 이런 의료 자원들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 메르스 때보다는 좀 나았나요? 이런 중앙과 지자체 사이의 협업을 통한 이런 혼합형 거버넌스가 의료 현장에서 구현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다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끌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느낄 때는 개선된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고 지자체는 이런 민간 협력 체계를 잘 구성해서 이런 민간의 목소리들이 전문가의 목소리들이 이런 중앙부처에 잘 닿도록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사실은 중앙과 지자체가 이런 권위를 컨트롤 타워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근거 기반의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현장의 그런 전문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이 상당히 더뎠고 실제로 전문가들의 예측 모델링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야 발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기반의 이런 정보들이 잘 위기소통 강화 속에서 언론 시스템하고 같이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면서 이런 중앙과 지자체의 오토리티도 상당히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쉬웠던 거는 취약계층이 잘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위험 시설 관리가 초반에는 상당히 미흡해서 요양병원의 노인에서 또 정신병원에서 이런 코로나19 유행이 반복했을 때 환자들을 소개하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건축 분야 그리고 또 이런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인력의 교육의 부재로 사실은 이런 대응 역량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에서 관련되는 그런 신종 감염병의 정보들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열심히
지원하셨던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진국과 비교를 해볼 때 언론에서의 또 역할을 통해서 이런 전문적인 이런 정보들을 컴팩트하게 관리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국내에는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전문가들이 정부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정부에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근거의 그런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당시에 물론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만들었던 획기적인 그런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임상 정보들이 산재돼 있었고 또 예방접종 정보 그리고 또 중증 환자를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가운데 모을 수 있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근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현장에 빨리 환류하고 이런 컨트롤 타워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내는 이런 프로세스가 상당히 뒤늦게 가동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다음 팬데믹 때는 반드시 이런 임상 그리고 예방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내의 백신 개발의 그런 역량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개발된 이런 백신을 도입하는데 여러 제도의 이해 부족 때문인지 그런 도입이 지연됐었고 실제로 부족한 백신에 접종 우선순위를 세워서 우리가 접종을 실현을 하긴 했지만 이것을 잘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지금 부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반응 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서 다음 팬데믹 때 큰 장애 요인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개발했던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임상시험들, SK사 등에서 되게 어렵게 개발된 백신들을 임상시험하는 과정에서 대조군 확보가 안 되고 또 백신 미접종자를 찾기 어려워서 여러 연구들이 지연되고 좌초됐었고 이렇게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개발된 백신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성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 기반의 이런 감염병 제어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들이 적시에 임상 현장에서 그리고 또 실험실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관련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급하게 마련한 예산도 예타를 조율하면서 3에서 5개월 연구가 지연되면서 수립했었던 계획했었던 연구들이 구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치료제 관련 임상도 실제로 환자를 보는 시설이 그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여러 규제에 묶여 있어서 이런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지 못해서 민간의 여러 연구 성과물이 그냥 묻히는 경우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잠잠해진 시기에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드리지만 다음 감염병 팬데믹의 예측과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더 나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성공적인 방역이나 국민의 협조를 일구었던 큰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백신이나 감염병 치료제 핵심 기술이 미비하고 R&D 지원 체계가 불안정하고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방역과 의료를 동일시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방역과 일상에 부조화는 여전히 지금 부작용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이제 이런 감염병의 백신과 치료제 R&D 사업이 사전 기획에 따라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 이런 R&D가 관련돼서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들의 불안정성이 속속히 드러났고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은 사업성, 시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간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업 영역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상당히 부러운 게 미국이죠. 그 코로나19 팬데믹 터지자마자 관련된 백신 개발에 10조 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7개에 수십억 달러씩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 식약처가 임상시험에 같이 뛰었고 일상 임상시험 통과하자마자 생산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미국
시약처에서 뭐 주사기, 약병 개발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지원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땠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1년 안에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그런 용단과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정부기관과 비영리 재단 그리고 민간 제약사의 협업을 이끌어냈었던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땠는지 팬데믹 일어나고 급하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 지원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간 한 4천억 원 정도가 편성됐지만 실제 40%에 불과한 예산이 집행된 줄 압니다.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는 우수 물질이 부족했던 국내 역량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고 실제 지원하는 플랫폼의 이런 연구 규모가 너무 작았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부담이 컸고 연구 기간을 너무 짧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 한 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여러 백신 회사들이 여전히 국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발 제조했었던 SK사의 코로나19 백신이 품목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백신 성분 예를 들면 면역 증강 물질의 특허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줄 압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부사장님 오셨지만 실제로 새로운 신약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사업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이런 신속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고 대부분의 치료제 개발의 대다수가 약물 재창출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약제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런 연구 역량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된 자문을 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잠깐 모아봤더니 R&D 자금의 규모가 너무 작고 실제로 그런 개발 과정에서 이런 임상 후보 물질의 평가 시설이나 생산 시설의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적시에 이런 지원들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그런 국가의 그런 사업성 보장이나 그런 국가 비축 요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이런 국가의 다부처 협업들이 일구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닌 이런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구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제가 부러웠던 게 또 미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지금도 이런 백악관에서는 팬데믹 대비 대응 정책실을 설립해서 컨트롤 타워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미국보건원에서는 의료고등연구계획국을 지금 최근에 만들어서 이런 7조 이상의 이런 감염병 연구에 투자 계획을 세웠고 정말 부러운 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 두 개인데 프리마이즈나 넥스트젠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에서 수십억 달러의 이런 감염병 연구 예산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협력 기관과 또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물론 R&D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하에 범부처 내지는 전문가 협의체 만드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플랫폼으로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예산을 책정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약 300억 안 되는 규모였는데 이것마저도 약 50억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디 잘못된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국제 공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많은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꼭지 하나하나가 잘 챙겨져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가장 연구 차원에서 그리고 또 환자를 보면서 괴로웠던 것이 다부처 협업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여러 어려움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뭐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등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일궈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잘 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 질병관리청에서도 오셨는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에 관련된 올해 국정 그런 목표를 세우셨다고 들었고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고 여러 내용들이 기획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획들 실제로 이행되는 계획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잘 구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